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을 뿐인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인생이 엉망이 됐습니다. 문득 거쳐온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살아간다는 건 자기 인생을 꾸준하게 망쳐가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눈앞에 이해득실에 매달렸어요.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고 적수가 될 만한 상대가 있다면 따돌렸습니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등급을 매겨왔습니다. 교활함을 지혜라고 착각했습니다. 애두른 길이나 조금의 고비 없이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갈구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질투나 험담, 비웃음, 공격으로 채워나갔죠. 삶에서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솔직히 남에게 지갑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에게만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납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면 슬쩍 훔쳐도 큰 허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남을 쉽게 야단치거나 화내면서 나에게는 그래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 자신을 경멸하고 못 견뎌 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혹시 뭐 조수빈 사고 쳤나? 갑자기 쟤 왜 저래? 뭐 반성문서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처절한 고백은 제 일기장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 첫 챕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뭐 읽으면서 우리도 조금씩은 찔리는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 첫 챕터 소제목이 참 매서워요. 후회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라.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요. 첫 장을 열 때부터 굉장히 좀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이거? 내 얘긴데? 작가가 나의 어떤 숨겨진 치부를 알아챘나? 약간 그런 느낌? 나를 CCTV로 지켜보고 있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빈둥님들 치열하게 살아오시느라고 맥이 빠지거나 좀 지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읽어드릴 이 책들 속에서 좀 자유로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둥님들, 제가 팟캐스트로 새롭게 코너 문을 열었는데요. 이름을 도도한 서재라고 달았습니다. 도도한 서재. 약간 제 이미지? 뉴스 할 때 이미지? 약간 콧대 높고 건방지다 뭐 이런 뜻은 꼭 아니고 제가 한번 조어를 해봤는데요. 책 도자에 길 도자를 써봤습니다. 책이라는 지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뭘까? 이런 걸 찾자. 이런 뜻을 담아봤는데요. 제가 책 그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더니 굉장히 빈둥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튜브에 제 것도 그렇지만 좀 화려하게 뭘 보여주는 영상도 많고 또 쇼츠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가끔은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리뷰해드리는 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제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또 제가 제 나이만큼 살면서 사회인으로서 느끼다 보니까 실용서적도 있고 철학서도 있고 인문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야를 한계를 짓지 않고 제가 실제로 다 읽은 책들을 우리 빈둥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 코너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직 제 목소리와 책 문장 속에 흠뻑 빠져서 우리 빈둥님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저와 함께 책 속에서 인생의 지도를 같이 그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도도한 서재에 자주 놀러와 주세요. 오늘 들고 온 책은요, 시라토리 하루이코라는 작가가 쓴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라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가수 아이유 씨하고 엑소의 카이 씨가 초역 니체의 말을 읽었다고 해서 돌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잖아요. 이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철학 전문가예요. 철학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거는 우리가 철학하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생활 언어로 풀어냅니다.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수많은 청춘들에게 새삼 철학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데요. 이 책이 좀 독특한 거는 어떤 철학책을 읽으면 제가 좀 무거워지고 깊이 있어지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 책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책이었어요. 야, 너 똑바로 해. 너 그렇게 할 거야? 사실 뭐 힐링이나 위로해주는 책들이 많은데 그런 부류는 아니고 작가가 좀 시크한 면이 있거든요. 아까 뼈 때리는 충고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현대판 손자병법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손자병법이라는 책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를 죽비로 막 때리면서 정신 차리고 반듯하게 일어서 하고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인생에서 자기 자신에게 짓는 최악의 죄는 뭔지 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았다고 착각하며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도도한 서재는요,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 대신에 좀 차가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빈도님들, 지금 당신은 정말 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책이 참 흥미로웠던 거는 저도 참 읽을 만큼 책을 읽었는데, 내가 알던 거랑은 좀 반대네? 내 생각이랑은 좀 다르네?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마음 챙기는 책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단순하게 살아라류의 책들을 보면 비워라.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워야지 뭔가 채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그런 발상을 뒤집어요. 아주 도발적인 제안을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간단하다. 금욕을 그만두면 된다. 간절히 원하던 쾌락과 욕망에 푹 빠져보는 곳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서 그리던 황홀한 쾌락을 직접 경험해보니 기대와는 다르게 하찮고 덧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저는 좀 신기한 시각이었던 게 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좀 그거 필요 없다 내려놔라 참으면서 나 욕심을 내려놓을 거야 욕심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가짐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그런 위선을 떨지 말고 차라리 너가 질릴 때까지 한번 놀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해보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와 이거 진짜 별거 아니네 하고 진짜로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한번 밑바닥까지 경험해봐라 이런 얘기죠. 물론 너무 그러면 부작용도 물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자극적인 걸 원해. 술이나 마약에 너무 빠져. 그럴 때는 더더더더 원하게 되니까 뭐 참을 수 없는 허망감이 밀려오고 빠져나오기 힘든데 아주 그런 극단적인 예만 아니라면은 내가 뭔가 참고 싶을 때 억지로 참지 말고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작가가 촌철살인 같은 말을 합니다. 가진 적도 없는데 버려놓고서는 그리워하니까 마음이 텅 비다 못해서 헐게 된다. 어떨 때는 보면요. 무조건적으로 괜찮아. 너 내려놔도 돼. 마음을 비워라고 하는 위로보다 때로는 이렇게 훅 찌르는 말이 더 인생에서 도움이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이거 하지 마. 참아 이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가 결혼할 때 청춘 남자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더 그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런 경우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좀 참고 그런 것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그때 그거 한번 해볼 걸 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내려놓는 막 무소유식의 사고방식보다는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 마음껏 해봐. 그러면 너도 내려놓을 용기도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았어요. 저는 그런 대목을 읽으면서 정신분석학자죠. 자크 라캉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자크 라캉의 유명한 명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근데 그게 정말 그 가죽 자체가 좋고 그걸 갖고 싶어서 갖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그걸 든 나를 부러움으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지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것이 진짜 내가 원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남이 봤을 때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삶에서 쓸모있는 인간 같아서 그런 건지 사실 저 자신도 그렇죠. 많은 것들이 그게 막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회화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만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이 사회를 살면서 인간 사회에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크라캉을 떠올린 이유가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 넷플릭스 시리즈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 떠올랐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 1. 그 시즌 1에서 땅 따먹기 게임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빈 땅에 분필로 그려놨죠. 선을 그어놨어요. 사실 실제로는 그 금을 벗어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지금부터 너와 내가 이 땅 따먹기 게임을 하기로 약속해 한 다음부터는 거기서
그 금 안에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잖아요. 그걸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비유한 시리즈가 오징어 게임인 거죠. 실제로 그 게임에서 낙오되면 진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그어진 선 안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별것도 아닌데 죽기 살기로 싸우는 땅 따먹기 게임과 비슷하다. 냉정하게 보면 선 밖으로 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남들이 다 그 좁은 선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왠지 나도 그 안에서 싸워야 될 것 같은. 제가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책들을 많이 예로 들어드릴 건데요. 50에 읽은 손자병법을 리뷰할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었죠. 펭귄 효과. 펭귄들은 떼를 지어서 무리지어 다니다가 앞에 펭귄이 물로 뛰어들면 무비판적으로 뒤에 있던 펭귄들도 뛰어든대요. 그 물이 위험한 물인지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그 펭귄들이 물속에 뛰어들고 싶은 게 아닌데도 그냥 본능적으로 한다는 건데 욕망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도덕경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길, 아무도 반발하지 않는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도덕경에서 읽었을 때 굉장히 용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모두가 그게 좋아, 예스라고 할 때 그건 어쩌면 정답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타협점. 남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니까 내가 마음이 편한 거지. 따라가면. 그런 뜻이 아닐까.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메뉴만 고르는 그런 인생. 뷔페 같은 인생? 이제 좀 지겹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에 이 부분이 약간 뼈를 때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책에서요, 더 무서운 이야기도 하거든요.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 빈둥님들 가운데서 회사원이 있으시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편안하게 다니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일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기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 복종하면서 사는 줄도 모르고 그저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건 그저 괴로운 것일 뿐이죠.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요즘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나는 결국 독립할 거라는 생각으로 회사에 다닐 때조차 자기의 작은 사업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사가 얘기할 때 반기를 무조건 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돌릴 것인가 이런 걸 자꾸 상상해보는 사람들은 회사라는 조직 안에 있어도 언제든지 나와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끌려가듯이 그저 그 상황에 맞춰서 남의 욕망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진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이다. 저는 이 책이 참 좋았던 게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중간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들. 온종일 복종과 반응을 반복하는 하루가 인생으로 쌓인다. 이런 삶은 수감된 죄수와 다를 것이 없다. 자존감이 낮고 주체성이 없어서 어디에서나 도구나 심부름꾼으로밖에 지내지 못한다. 그 또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절절한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인생은 괴로운 게 아니다. 자신이 인생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런 인생에서는 초라함이라는 곰팡이만 날로 번식할 뿐이다. 뭐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작게 실천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도도한 서재 코너부터는 우리 진호 PD한테 한번 맡겨봤거든요. 우리 대장 PD가 있는데, 그쵸? 이거를 하나의 또 작은 코너지만 작은 채널, 내 거라고 생각해보고 굴려보라고 제가 제작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작은 형태의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재밌거든? 저는 KBS라는 어떤 큰 조직, 공조직을 다니다가 방송인으로 나왔을 때 정말 사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예능 프로를 하거나 뭐 스타 아나운서는 아니었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저는 이런 게 재밌었어요. 유튜브를 빵명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꾸는 게 꼭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재밌었던 거는 어떨 때는 결과가 좋고 어떨 때는 결과가 나쁜데 어쨌든 온전히 다 내가 책임을 지니까 전 재밌더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바라보면 괴로운 것이 아니죠. 용기를 조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인생을 소홀히 방치하면 그 곰팡이가 그때 내 인생에 피는 거 아닐까요? 작가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신을 동요하게 만드는 일을 똑바로 바라보고 맨손으로 꽉 쥐어서 놓치지 말아라.
힘껏 맞서며 마치 이미 극복한 것인 양 별일 아닌 일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저를 흔들어요. 저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 흔드는 문제들을, 이 부분을 읽으니까 피하지 말아야겠다. 맨손으로 꽉 쥐어보자. 혹시 그게 뜨거운 불일지라도 꽉 쥐어보자. 오늘 하루만큼은 내 인생에 피어오르고 있는 곰팡이를 털어내버리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해보자. 근데 이 작가가 참 연애를 잘할 것 같아. 밀당을 잘해요. 이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혼쭐을 딱 내는데 뒤로 갈수록 또 은근한 그 츤데레라고 하죠. 은근한 위로를 건네는데 밀당을 참 잘합니다.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인생만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독할까? 아니면 부족할까? 한 사람은 한 사람만큼의 경험을 겪는다는 말은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거대하고 깊다는 뜻이다. 그러니 오히려 풍요롭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서 제 SNS에도 따로 인용을 했는데요. 자꾸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과 달리,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저는 참 부족한 인간이고요. 인생 일대를 그냥 후회로 가득 찬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아나운서를 한 거 후회해요. 후회했어요. 너무 재수없나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직업이 더 맞았다는 생각이 나이가 드니까 들었고, 학교도 좀 너무 좋은 학교를 갔지만, 좀 다른, 나랑 맞는 학교가 있지 않았을까? 또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 네.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수많은 왜 속에서 괴로워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다시 20대로 돌아가면은 지금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든 간에 저 자체는. 근데 최근에 좀 40대 중반이 되면서 생각이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빠랑 했던 대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한번 했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랑 성격이 참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알아요? 둘이 똑같거든요. 예, 둘이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라서 좀 티격태격 좀 많이 부딪히는 편인데 나이가 드니까 또 제가 부모가 되니까 또 아빠 성격을 내가 닮았으니까 오히려 좀 이해가 되잖아요. 어릴 때보다. 그래서 아빠랑 통화를 하다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했었어요. 아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뭐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 잘 산 것 같아. 일단 부모보다는 잘 살았어. 잘 살았다는 게 이제 부모님이 누렸던 것보다 많이 누렸어. 부모님 덕분에.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교 그 직업을 아닌 다른 걸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엔 내가 가보고 싶은 학교였고 해보고 싶은 직업이었거든요. 그걸 다 해봤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내가 아이도 둘을 낳아봤어. 그리고 키워봤어. 생각해보니까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해보는 삶을 사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보다 어쨌든 나는 원하는 거, 확장되는 삶을 살아봤어요. 그걸 누려보고 이게 아니었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 해봤다. 부족함은 많았지만 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때그때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나 후회가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내일 죽어도. 내가 이 말을 해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이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은 딱 1인분의 삶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너가 한 명의 삶을 그만큼 깊이 있게 산 거니까 잘 산 거야. 굉장히 아까는 이렇게 후려치더니 갑자기 딱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책에서는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계란 요리에 비유를 합니다. 세상에 계란 요리가 얼마나 많아요? 계란 후라이, 완숙, 반숙, 찐계란, 구운 계란, 계란찜.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크램블 에그를 먹으면서, 맛있는 스크램블 에그를 먹으면서도 다른 그 계란말이나 계란찜을 상상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맛있었을 텐데. 그러면 스크램블 에그가 맛있게 느껴질까요?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하면 사실 그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를 우리가 좀 깊이 실감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아는 순간 내가 선택한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 응당 일어나야 되는 도리? 일어나야 되는 순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리를 맛있게 하는 법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죠. 봐봐요. 고작 우리가 1인분의 삶, 한 사람만큼의 인생을 사는데도 얼마가 걸립니까? 평생이 걸리죠.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도 평생이 걸리는데 사람들은 타인의 인생까지 막 신경을 써. 얼마나 시간 낭비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약간 이 구절이 생각나는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햇반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내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속노화 교수님이 약간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 저속노화 햇반이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밥은 죄가 없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세상은 정말 그 분의 어떤 뭐랄까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로 너무 떠들썩한 거예요.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밥은 죄가 없는데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그 밥을 먹으면서 이 구절이 전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은 언제나 좀 저기 화려한 이슈들, 남의 이야기로 떠들썩한데, 정작 내 인생이 바뀌지가 않는데 왜 자꾸 남의 인생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과, 그쵸. 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냥 남의 인생을 입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물론 저 역시 그만큼은 아니지만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남들의 도마 위에 등장인물이 되면 너무 괴로운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만큼에는 내 1인분의 삶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남의 삶까지 막 신경 쓰더라도 내가 펭귄처럼 우르르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는 진짜 연애 천재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런 위로까지 건넵니다.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해냈다면 그거 자체로 당신은 인생의 천재이다. 여러분은 평소에 좀 잘 쉬고 계신가요? 이 책의 작가가 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몸과 마음 또 감정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동감을 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감정 노동이 심한 뉴스를 매일 진행을 했었잖아요. 10몇 년 동안. 굉장히 압박감이 많은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 저는 꼭 낮잠을 잤습니다. 제가 여기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매일 듣는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브레이너 제이의 숙면 여행이라고 치면 나오는 채널인데 이 브레이너 제이 분은 제가 그분 팬인 거 알까요? 거기에 낮잠 30분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맨날 들어요. 이게 몇 천만 뷰 나온 영상인데 그중에서 한 2천만 뷰 정도는 제가 한 것 같아요. 정말 맨날 들으니까. 맨날만 들어도 뭐 3년 들으면 1,000만 뷰 넘잖아요. 각자의 쉼의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는 게 휴식일 수 있는데 저는 잠시라도 눈을 감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게 그 휴식인데요. 그 영상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시간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는 게 지겹다면 삶에서 잠시 물러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그리워질 것이다. 저는 낮잠을 자면 뉴스를 더 잘해요. 그리고 요가를 할 때 이 문장을 몸으로 느끼는데요. 매트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아까 땅 따먹기 얘기도 했지만 매트 위에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그 위에서 운동을 하기로. 거기서 낑낑대고 고군분투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괴로운 일이 있었어도 매트 밖에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작은 공간을 점유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하루하루 고통을 많이 느끼는 제가 제 인생을 연장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작가는 이 쉼을 몰입으로 또 연결을 합니다. 음악이나 명상에 한번 푹 빠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 우리 막 듣다 보면 어떤 느낌 받아요? 시간이 사라지는 느낌 받아요. 때로는 과거의 그 순간으로 데리고 간 느낌도 받아요. 그게 바로 시간의 영원성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은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클래식 곡을 추천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저도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을 초월한 나를 힐링할 수 있는 음악을 하나 정해놓고 그 순간만큼은 타임머신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거죠. 그게 바로 몰입입니다.
우리가 도도한 서재를 연 이유는요, 잘 읽어서 인생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인데요. 작가가 꿀팁을 줍니다. 고전을 읽어보라고. 근데 종교를 떠나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서양 고전을 읽을 때 그 근간이 되는 것들이 성경에서 많이 따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술책을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많은 그림들이 성경 속의 그 장면을 그린 것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이런 서양 고전 같은 것들은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좀 뜨끔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 미술책 리뷰할 때 성 안나에 대한 그 얘기를 하나 했는데 우리 빈둥님들이 콕 찍어가지고 틀렸다.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댓글로. 아,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저도 다시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아, 요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지식을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죠. 아, 내가 서양 문화나 어떤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어볼 필요가 있구나. 단순히 그런 경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혜가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사람은 싫어하는 분야의 책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제가 어릴 때 수학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수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언어더라고요. 언어. 라틴어도 마찬가지고요. AI 시대에 오히려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해 볼 법한 꿀팁이었습니다. 독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힘껏 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귀중한 경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 마음속에 미스 마허를 경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스 마허는 독일어로 트집 잡는 사람이란 뜻인데 제가 단순하게 살아라는 책을 리뷰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의 심판관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보셨나요? 예.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양심 말고, 양심하고 좀 달라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게 너무 존재가 커지면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작가는요, 인간을 만능 점토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토가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주무르는 대로 모든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이 키울 때 많이 그 트집 잡는 사람들이 불끈불끈 올라오거든요. 왜 우리 그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랑 늘 사이가 좋을 수만 없는데 애 때문에 참고 산다라는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내 내면의 심판관이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들이, 그런 종류의 말들이 어떤 내 한계를 가로막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되고 나서 저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더 몰입해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 때 혹은 내가 불행을 겪을 때 어떤 단서를 달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이가 됐건 시간이 됐건 돈이 됐건 가정 형편이 됐건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스 마허를 다스려야겠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부자라는 명사와 된다라는 동사 사이에 들어갈 말이 빠져 있다. 늑대는 소유를 자랑하지 않거든요. 어떤 늑대가 되느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라는 꿈이 그랬습니다. 20대의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나운서일 텐데 하지만 회사를 나오니까 이제 아나운서 조수빈이 아니라 그냥 나 조수빈으로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때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됐구나. 내가 고민할 것은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나운서가 되었고 또 나아가서 어떤 내가 될 것인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어떤 그냥 막연한 그런 이미지만 갖고 직업을 가졌구나라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만유인력을 이제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떨어지는 사과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티싱, 알아차리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진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려운 물리학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장면을 이렇게 좀 새로운 참신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지금 인생의 절벽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책장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막다른 길을 만나거든 생각을 멈춘다. 먼 발치에서 보거나 멍하니 바라본다. 문제를 바꿀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 문제에 가로막혀 경직된 머리를 싹 뜯어 바꾸지 않으면 막다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고 싶다고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순간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도도한 서재,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뼈아픈 책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위로죠.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흐리멍텅해진 내 정신을 깨워줄 찬물세수 같은 그런 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을 때 남 탓, 환경 탓 이런 것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 그것은 결국 내 마음속 태도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도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서재를 한번 둘러보시면 어떤 태도가 꽂혀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조수빈 큐레이션 다음에도 좋은 책 들고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설계된 욕망을 대신 욕망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소비자로 불린다. 소비자라는 명칭이 모멸스럽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소비 활동을 할 때 선택 시스템의 굴레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면 파는 곳을 찾아 이것저것 살펴보고 구입한다. 그렇게 분명히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저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한정된 상품 가운데 몇 가지를 골랐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소비자는 선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의 굴레에 묶여있는 순간이 쇼핑할 때만은 아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때나 웃음을 지을 때조차 시스템 속에서 선택하도록 짜여있다. 인생은 제공된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릴 때는 학원이나 학교를 선택하고 목표로 삼은 학교에 가기 위해 지역을 선택한다. 졸업 후에는 직종과 회사를 선택한다.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고서는 배우자를 선택한다. 나이 들어서는 퇴직 시기를 선택하고 암과 같은 질병의 치료법을 선택하며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한다. 우리는 항상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니 인생이라는 과정이 뷔페에서 음식을 골라 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산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행위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생각한다.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선택지가 많다 해도 결국은 양옆이 담장으로 막혀 있는 길에 지나지 않는다. 주어진 길에서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통치체제나 시대 풍조, 그 시대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즉 미셸 푸코가 이야기한 에피스테메가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그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간다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받을지 모른다. 어쩌면 정상이 아니라고 놀림을 받거나 낙오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담장 위로 올라가 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뒤뚱대면서 발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 그저 상품 진열대 위에 놓인 물건을 선택하고 주어진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담장 사이에 없었던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그것이 물건이든 생각이든 상관없다. 삶의 방식이어도 좋다. 잘 창조하면 예술이 될 것이고 더 훌륭하게 창조해낸다면 담장 사이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길 것이다. 설령 실패할지라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삶의 매는 틀림없다. 재탕에 3탕까지 하며 내놓는 뷔페 같은 요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창조의 재미를 알 리 없다. 창조적인 삶이야말로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사는 삶일 테니까 말이다. 한 사람은 한 사람만큼의 인생밖에 못 산다. 아무리 맛있는 고급 요리라 해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그 어떤 명품 옷이라고 해도 한 번에 한 벌밖에는 걸칠 수 없다.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구두라 할지라도 한 번에 두 켤레를 신을 순 없다.
도서관을 세워도 될 만큼 산더미 같은 책을 샀을지라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일부다. 그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인생만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독할까? 아니면 부족할까? 한 사람은 한 사람만큼의 경험을 겪는다는 말은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거대하고 깊다는 뜻이다. 그러니 오히려 풍요롭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인생을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할 것이다. 고작 한 사람만큼의 인생을 겪는 데에도 평생이 걸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타인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것일까? 책에는 저자와 독자의 우주가 담겨 있다. 곧 30을 앞뒀거나 이제 30줄에 접어든 사람이 나에게 독서에 대한 조언을 청한다면 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해줄 것이다. 책을 읽을 때에는 항상 고전을 한 권 이상 포함한다. 대체로 고전은 두껍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책과 병행해서 읽기를 권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그조차 힘들 것 같아도 상관없다. 띄엄띄엄 건너뛰며 읽으면 된다. 다만 특정 고전까지 추천하지는 않는다. 어떤 고전이 좋다는 기준은 없다. 고전이 가진 의의는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시간에 바래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읽힌다는 데 있다. 책을 선택하기가 힘들다면 제목이나마 귀에 익은 동서양의 고전부터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다. 고전을 읽는데 익숙해지면 성경도 같이 읽는다. 읽다 보면 놀랄만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고전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했던 표현이나 이름, 에피소드, 지명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의 서양 고전이나 서양 문화는 성경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경을 읽지 않고 고전 읽기를 고집한다면 고전은 영원히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서양 철학은 물론이고 음악이나 그림조차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는 성경 지식 없이 자신이 몸담은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가 적지 않지만 말이다. 자신의 관심사나 일에 관련된 책도 좋지만 여기까지 읽어봤다면 덜어니 이해관계나 흥미와 한참 동떨어진 책, 싫어하는 분야의 책도 함께 읽기를 권한다. 학창시절 낙제점을 맞던 수학 분야의 책이나 화학 교양서도 좋고 우주 물리학이나 해부학 분야의 책들도 괜찮다. 그런 책을 읽어봤자 사는 데에는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삶에 새겨지는 경험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없다. 글로 정제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고 새로운 발상을 할 때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여유가 있다면 초보자를 위한 외국어 입문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어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 책은 바로 다음 날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간판에 적힌 상호들은 대부분 그 언어들에서 따다 붙인 이름이니까 말이다. 독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힘껏 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귀중한 경험이다. 사치란 과잉이 아니라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불안정하다 보니 그 여파가 사람들의 심리와 가치관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로 자리 잡았다. 본디 사치는 분에 넘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필요 이상이란 뜻은 지니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사치에서 풍기는 뉘앙스의 한편에는 아낌없음, 풍족함, 여유, 광채 같은 느낌이 묻어난다. 이러한 사치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예쁘게 포장한 꽃다발, 정성 들여 만든 음식, 본인이 직접 나가는 마중, 목마를 것을 헤아려 내온 시원한 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 소란스럽거나 추잡함 없이 초연하게 자리하고 있는 살림살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 광을 낸 구두, 보드라운 빛을 자아내는 커튼, 특별한 날을 위해 캐온 산나물과 꽃들, 경치 좋은 방,
온갖 사치를 부리는 일은 천박한 방종이며 권력 과시에 가깝지만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 둘 정도의 사치는 마음속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치는 솟구치는 허영심의 표현이 아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그 사람의 접점에서 사치를 베푸는 것이다. 가령 시골에 사는 부모나 형제가 며칠 동안 도시에 올라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잠만 자려고 이용하는 좁아 터진 싸구려 모텔에서 그들을 모실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분위기 좋은 숙박시설을 찾아 어떻게든 좋은 방을 예약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랑과 배려뿐 아니라 혈육을 공경하는 사치스러운 마음이 깃들어 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아무리 넘쳐도 과하지 않다. 보수는 고통을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누구나가 저마다 비슷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여기서 누구나란 대다수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삶의 자세가 가능한 까닭은 대다수 사람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문제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나 사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직접 마주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 또는 자신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어중간하게만 대응하고 있다. 이들 갖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를 겨우겨우 처리했다 해도 간신히 그때만 해결한 것일 뿐 문제를 한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의 난도가 높아지면 두통을 일으키고 만다. 입학시험과 자격시험의 경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가능한 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하려는 태도는 비슷비슷하다. 간신히 합격할 수준으로 공부해서 문제를 타파하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은 특별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지 못한다. 언제나 중상위 정도로 만족하며 아슬아슬 하더라도 허들을 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는 나머지 일과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럭저럭 해결하려고 든다. 그러다 보니 발목을 잡는 괴로움이 당면하는 문제마다 따라다닌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적당히 대처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압도적인 대처 방법으로 문제를 능가해버린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나 장애물이 아닌 여러 자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를테면 소총을 들고 쳐들어오는 병사 10명에게 탱크와 공격용 헬리콥터와 폭격기로 대응하는 것처럼 말이다. 시험이라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이상으로 지식을 미리 갖추면 된다. 또 비즈니스라면 상대와 상황의 요구에 대충대충 대응하지 말고 상대방이나 상황이 확 돌변해 더욱더 호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인생이나 가정, 인간관계 문제에 맞닥뜨렸을 땐 슬금슬금 눈치나 보면서 도망갈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렇게 정면에서 맞대응하다 보면 이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떤 문제와 마주했을지라도 순간의 재치나 임시 방편으로 모면하려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를테면 재능, 기술, 서비스, 마음, 시간, 사랑을 한껏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 왜 대다수의 사람은 팔짱을 낀 채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일까? 어째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아까워하는 것일까? 혹시 스스로 나서서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문제에 대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차피 자신과 관계 맺은 일이며 앞으로 자신에게 직접 연관될 일이다. 혹은 타인을 통해 머지않아 자신이 맞닥뜨릴 문제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구분짓는 일을 현명한 행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을 가리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자신과 타인을 구분짓는 행위는 관념상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자신과 타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타인을 계속해서 구분짓는다면 그 지점에서 경쟁과 계층이 생겨날 것이다. 문제를 능가하는 일이
어렵게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주변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부터 먼저 능가해보라. 깊은 충실감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해낸다면 다음부터 손대는 문제는 그저 문제에 대응하거나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은, 오히려 어려우니까 재밌는 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는 독특하면서도 성가신 일을 힘들지 않고 척척 해내는 사람들의 감각이기도 하다.